네,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네,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미국 상원, 미국에 이제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국회가 두 개 있는데 상원에서는 좀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하원에서 법률을 정하더라도 상원에서 또 재의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만 법률이 효력을 갖는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영양문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영양문제가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특위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이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어마어마한 부를 구가했거든요. 굉장히 성장기를, 황금기죠. 어마어마하게 부가 축적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는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1975년 현재 미국은 그런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좋지 않아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의료비가 이제 급 상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문제를 제기하다가 특위를 구성해서 2년간 약 270명의 저명 학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냐. 그래서 5,0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책은 그 보고서의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편집해서 요약해가지고 번역한 편역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영양특위는 문명사적인 어떤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문명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의학혁명이 추진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당 부분이 이 보고서에서 기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영양의학인 생물학적 영양의학으로 불리는 분자교정의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역시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 차원에서 교정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진 그런 의학을 분자교정의학이라고 하고요. 분자교정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이 메가비타민요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의 최소 권장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꼭 먹어야지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메가라는 게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권장량의 1000배 이상의 많은 용량의 영양, 비타민을 투여하게 되면 본질적으로 이 세포의 구성이 바뀐다. 그래서 세포 단위의 영양 대사를 주안점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 치료의학이 아니고 근원적인 치료의학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자교정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 영양특위 보고서를 통해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1장만 공부를 할 텐데, 1장의 제목은 이제 지금 구미 선진국에선, 유럽과 미국 선진국에선 식생활 개선에 필사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 보고서는 1977년에 나왔고요. 이 책은 1988년에 초판 1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도 10년 지나서야 이렇게 보통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판과 쇄를 거듭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잘 팔립니다. 건강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 책을 이제 읽고 더 이제 심화해서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1장에 대해서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장의 첫 번째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가는 영양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쓰여 있어요. 간단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미량 영양소, 영양소는 대량 영양소가 있고 미량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 몸에 대량으로 필요한 것,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대량 영양소라고 하고, 미량,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식물 영양소,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서 결국 그 대량 영양소와 미량 영양소의 불균형, 대량 영양소는 많이 먹고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고, 오히려 그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심근경색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당뇨병 같은 이런 성인병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미 선진국의 식사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백설탕 이런 건 과잉 섭취하고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은 부족하게 섭취해가지고 성인병이 원래 말 자체가 성인들이 걸리는 병인데 젊은 나이, 심지어 어린 나이에 성인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아 성인병이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모순이잖아요. 소아, 어린아이가 성인병에 걸린다. 이 모순이기 때문에 이걸 요즘은 생활 습관병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렇게 이제 말을 바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식생활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좋은 식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서구화되다 보니까 음식이 서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야, 유럽은 선진국이다. 유럽과 미국은 선진국이다 이래가지고 식사까지 따라가다 보니 그 되게 좋았죠. 애들 키도 크고 좋았는데 병도 서구화되는 거예요. 병의 양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양 특위의 그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반세기 또는 1세기 전의 식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 새삼 또 새로운 이런 흐름을 따라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우픈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런 현실이 생기느냐? 이제 아까 질문하셨지만은 식품은 산업화되고 식품은 엄마가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런 생활 속의 사랑의 활동이 아니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산업이 되고 있고 지식은 독점화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TV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광고되는 것들을 우리가 진실로 인식하고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 음식이 서구화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작은 제목이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설탕은 그냥 뭐 흰 가루 설탕, 백설탕만 설탕이 아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 그 금세기 초, 그러니까 여기서 금세기라고 하는 건 21세기 아니고 20세기 초를 얘기하는 거죠. 전쟁 전을 2차 대전 전을 얘기합니다. 그때 비해서 지방 섭취는 25%가 늘어났고 단백질 총량은 비슷한데 그것이 과거에는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비율이 1대1이었던 것이 동물성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2.3대1로. 그러니까 이제 낙농업이 축산업이 산업화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식생활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금세기 초에는 곡류, 야채, 과일 이런 채소들이 채식들이 총 칼로리의 40%를 섭취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반 이하로 그 40%에서 한 20% 정도로 내려갔다는 얘기죠. 근데 설탕은 전체 칼로리의 24%를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전분질의 탄수화물의 44%의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산업화된 어떤 음식 속, 판매되는 식품 속에 설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설탕 안 찍으면 안 먹은 지 꽤 됐어. 설탕을 요새 누가 먹어 하지만 또 이 밖에서 사 먹는 모든 식품, 외식하는 모든 음식 속에 설탕이 들어있고 또 동시에 엄마들이 집에서 요리할 때에도 음식에 설탕을 안 넣으면 또 맛이 없어요. 그죠? 심지어 김치를 해도 설탕을 조금씩 넣고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설탕의 소비가 과거에는 문명의 척도라고 이루어져서 설탕을 많이 이용하면 되게 문명이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죽음의 척도다. 죽음을 앞당기는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기만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의 6가지 6대 사인이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간경화증, 동맥경화증으로 이 모든 것 공통점은 뭐냐면 만성 퇴행성 질환들이죠. 그래서 이런 현재 그런 식생활을 계속하다가는 개인으로도 위험하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가 급증해가지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이런 위험을 인식해서 식생활 개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생아의 사망이 격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1940년과 1970년을 비교해 보면 신생아의 기대유명,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신생아의 기대유명인데 과거에는 63세에서 69.4세, 그리고 여자는 66.3세에서
76.5세로 6년, 10년 늘어났고요. 요즘 신생아들의 기대 연령은 120세란 말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고 신생아 사망률이 그 기간 동안에 1940년부터 1970년 이 30년 사이에 신생아 사망률이 4분의 1로 줄었다. 요즘 뭐 신생아로 죽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유산한 얘기 들어서도 태어난 지 뭐 1년 이내에 누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참 듣기가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대 연령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노년기의 사망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현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문상을 가면 대개 이제 90세, 80세 이후죠 거의 다. 그 전에 사망은 드물어요. 문상을 가보면 가끔 젊은 친구가 있는데 되게 보면 사고사라든가 또는 이제 그 암으로 인한 사망사도 있긴 한데 되게 큰 질병이 없는 분들은 되게 85세 정도 넘겨야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명이 길어지긴 길어지고 있는데 기대 수명이 길어진 것의 상당 부분이 이 신생아 사망이 격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중년의 평균 수명이 장기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제 탄식도 우리가 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성인병을 줄여서 성인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제목은 단백질 섭취가 지나치면 암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결핵 같은 세균성 질환이 퇴치된 것은 영양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긴 한데요. 여기서 영양 개선이라는 것은 영양 결핍이 개선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진짜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영양 과잉.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양 불균형인 거예요. 일단은 과잉이든 모자라든 불균형이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뭐 대량 영양소는 많고 미량 영양소는 적으니까. 그래서 영양 불균형이다. 칼로리 1은 과잉되었지만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불균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사회 상황에 따라서 질병이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예로 유명한 것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결핵과 당뇨병의 이제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식량이 부족할 때는 결핵이 증가됐지만 반대로 당뇨병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쟁이 끝난 이후에 풍요로운 시기에는 결핵은 줄어들지만 당뇨병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세균에 대한 면역이 증가하죠. 면역 세포라든가 면역 물질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이 항체인데 항체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암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많으면 암이 되기도 쉽고 암세포의 원료를 공급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이 갈등 관계가 있는 거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면역세포도 늘어나지만 암세포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분해되다 보면 이제 이 분해 산물로서 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근데 거기에 질소가 결합이 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발암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단백질 중에서 가공 단백질 있죠. 햄이라든가 소시지라든가 얘들이 가공 단백질인데 얘들은 동물성 단백질에다가 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이 시커매면 식욕이 없어져요. 빨갛게 신선해 보여야 먹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대개 여기에 질산염을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 시커멓게 되질 않는 거죠. 이 소시지나 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도 사실은 걔들을 질산염 물에다가 용액에다 한번 담갔다 빼면 시간이 지나가도 빨갛게 보이니까 신선해 보이잖아요. 이런 속임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위장 내에서 아질산염과 반응해서 단백질이 아질산염과 반응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발색제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가공육이나 어육연제품, 어육연제품이면 이제 오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색제로 첨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 풍부한 아미노산 트립토판이라고 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그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6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크산투엔산이라고 하는 중간 대사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를 파괴해요. 그러면 당뇨병이 생기기가 쉽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반드시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다. 마치 뭐 소화제인 듯이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하신다면 이런 당뇨병 유발되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성인병의 연소화는 그 무서운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성인병이 점점 낮아져서 10대, 20대에도 나타난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무섭죠. 네, 진짜 겁나죠.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이 많아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촉진한다. 동맥경화는 어른들, 노인들의 전유의 병이었는데 젊은이들도 동맥경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젊어서도 혈압약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병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린애들도 걸리니까, 젊은이도 걸리니까, 그래서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말해야 된다. 또 한 발 더 나가면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가공식품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이게 되게 유통기한도 길게 하고 길게 만들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떨어뜨려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는데 많이 역할을 하고 있죠. 한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가공식품이 라면이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 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가공식품을 꾸준히 먹게 되다 보면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부족이 심화되고요. 그 중에서 칼슘은 56%나 부족하고 기본적인 그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철분은 92%, 비타민 A는 65%, 비타민 C는 49%나 부족한 상태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18세에서 44세의 백인 여성을 조사한 결과인 거예요. 자, 18세에 44세면 굉장히 한창 때죠. 젊을 때입니다. 백인 여성이 아무래도 좀 경제가 더 좀 이렇게 좋은 층이잖아요. 게다가 여성이니까 남성들처럼 뭐 이렇게 몸에 해로운 거 많이 먹고 마시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양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철분 부족이 심지어 취약 전 아동들에게 현저해서 빈혈이 많고 그 동시에 비타민 A와 C와 B군이 부족하다 이런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일생 동안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시기는 1세부터 5세 영유아 시기인데 그 이 영유아의 그 엄마들인 셈이죠. 18세에서 44세 여성들은 엄마들이 영양이 부족하니 아이들도 영양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특히 철분이나 비타민 등을 저소득층에게 보급하려고 하는 임산부 영유아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칼슘, 철분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들의 영양 보조식품을 국가 차원에서 공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그 결과 신생아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다 보니까 영유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965년에 영양문제 특위의 자료인데요. 1965년에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C, 칼슘, 철 같은 가장 핵심적인 미량 영양소의 결핍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영양투기가 2년간 심의 조사 결과 제시한 식생활 지침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수 있는 야채와 해조류를 많이 먹어라. 자, 야채는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대표하는 미네랄이 칼륨이에요.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오죠. 이 바다를 대표하는 미네랄이 나트륨이잖아요. 여기 소금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공이 안 된 거.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이제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곡물로 만든 빵도 정제된 밀이 아니라 통밀빵. 설탕 같은 경우에도 정제 설탕이 아니고 원당.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설탕으로 말하면 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죠. 하지만 이거는 화학약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원당, 조당이라고 하죠. 정제되기 전에 당에 들어있던 칼슘, 철, 아연, 셀레늄 이런 미네랄 들어있어요. 걔도 식물이니까. 거기다 비타민 B군도 들어있어요. 근데 정제 과정에서 하얗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미네랄, 비타민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화학물질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탕, 그러니까 백미, 흰쌀이죠. 또 흰밀가루, 이 300식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정백 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피해라. 특히 설탕 피해야 될 이유가 확실하고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이게 이제 슈거 블루스라고 하는 책이 또 따로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탕을 과잉 섭취했을 때 정신병에 이르게 되는 것들이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또 특히 흰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소화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특히 장누수, 장벽이 틈이 생겨서 그 글루텐이 우리 몸의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나마 안전한 것이 흰 쌀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식생활이 그나마 건강한 이유가 흰 쌀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흰 쌀만 드시게 되면 야채 과일을 적게 드시게 되면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쌀이 되겠다. 자, 이렇게 그 쌀이나 밀이나 이런 그 설탕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제되는 순간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식품의 가공 때문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자연에서 채취될 당시에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가공하지 않은 천연 상태에서의 그 과일, 야채, 그 곡물에서도 왜 영양이 부족하냐? 그럼 바로 대기 오염 때문에 그래요. 수질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양 오염 때문에 그래요. 대기 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이런 대기층의 그 수분과 반응해서 비도 내리겠죠, 그죠?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이제 산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산성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 산성비는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산성물을 막 먹어요. 정수기 중에서 이 역삼투압 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수한 물만 들어있어요. H2O만. 미네랄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걔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미네랄 흡착해가지고 소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성비가 내려가지고 그 빗물에 땅에 있는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녹아요. 녹아가지고 흘러가 버리는 거죠. 우리 서울 지역에서 측정된 것이 pH값이 5.5니까 이 강산이죠. 그러니까 중성에서는 더 산성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미네랄이 녹아가지고 강으로 씻겨 나가게 되는 거고요. 밭이나 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결국 토양에서 미네랄을 섭취할 수가 없는 거죠. 빨아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 자체의 영양을 떨어지게 만든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유기농 비료를 썼잖아요. 그죠? 유기농 비료라고 한 우리 그 인분이라든지 탭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면 화학 비료를 쓰죠. 화학 비료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결국은 땅 속에 있는 미네랄을 다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이나 철, 아연, 크롬, 셀리늄 이것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들인데 이것들이 땅에서 씻겨 나가 버리니까 식물 안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얘들은 원소이기 때문에 식물이 만들 수가 없고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흡수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이 다 땅에 없으니까 식품에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식물 내에서는 미량 미네랄인 철, 아연, 크롬, 셀레늄, 니켈, 망간 이런 것들이 보호효소, 그러니까 조효소라고는 하죠. 효소의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생합성을 할 수 있는 그 광합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합성을 돕게 되는데 이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생합성, 화합, 그 광합성도 잘 못하게 돼가지고 식물 자체의 영양적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 탄수화물도 줄어들지만 비타민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농구성은 미국인의 영양 상태가 악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감자가 독일이 원래 땅이 좀 척박해가지고 곡물이 잘 안 되는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아주 중요한 그 식사원이었거든요. 비타민 C 원이었는데, 근데 지금 감자를 어떻게 먹죠? 생감자 익혀 먹지 않고요. 감자칩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 감자칩은 감자가 아닌 거예요. 왜? 기름에 튀기다 보니까 전분은 조금, 지방은 엄청 많은 그런 지방식품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리고 저는 또 놀라는 게 맥도날드에서 파는 감자 그 뭐라 그럽니까? 튀김을 뭐라 그럽니까? 프라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프렌치 진짜 프라이. 감자가 아니래요. 진짜 감자가 아니래요. 그걸 무슨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기 그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그 감자처럼 그렇게 세상에. 거래. 아, 그렇군요. 예. 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자가 감자가 예. 아닌 감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칩 만드는데, 예. 프렌치 프라이 만드는데 원래는 감자는 지방이 1%밖에 없는데 예. 감자칩은 40%가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거는 그러면은 기름이 그렇죠. 기름이 붙은 거죠. 근데 그 기름도 좋은 기름이 아니죠. 좋은 기름이 아닌데 그나마 그걸 여러 번 튀겨요. 그러니까 산화된 기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 C는 거의 없어져 버리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산화 물질인 BHA, BHT가 첨가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항산화제, 이 산패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에 화학물질을 타는데, 산패는 막을 수 있겠으나 시커멓게 돼버리잖아요. 그걸 하얗게 투명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합성 화학물질이 생기 들어가니까 이것도 몸에 해롭다는 거죠. 그래서 공업적으로 정제된 식용유가 거의 다 제거돼 있다. 영양분이 다 제거돼요. 원래는 식물 원료로 하더라도 비타민 E나 레스틴, 셀리늄 같은 좋은 영양소는 거의 다 파괴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식물성 기름이 불에서 하게 되면서 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셀라틴이라든지 셀레늄 같은 영양소가 이미 정제되는 과정에서 정제되는 그 감자를 통으로 먹지 않고 이제 잘라서 먹고 그리고 그걸 튀겨서 먹다 보니까 그것도 파괴되기도 하고요. 비타민 E는 당연히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BHA나 BHT 같은 합성 항산화제를 넣는데 이것이 튀기는 과정에서 다 소실돼 버리니까 우리 먹을 때는 항산화제가 합성인 것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식물 기름에는 그 불포화제방산이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산화돼 버려 가지고 결국은 튀김류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 같다. 튀김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산화지질, 지방질이 산화되면 과산화지질이 되는데 얘가 단백질하고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리포푸스친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화되는데 이것도 역시 노화 물질이에요. 노인 반점의 성분이라는 거죠. 저 동기들, 제가 64년생인데 동기들 이렇게 봐도 이게 노인 반점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의 원인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또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피할 수 있느냐? 과산화지질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튀김을 먹게 되면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족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부족해서 내 몸에 부족하기도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가 생활 속에 접하게 되는 공해, 오염, 스트레스, 음주, 흡연, 영양, 과잉 섭취로도 우리 몸에 비타민이 많이 파괴된다. 예를 들면 담배 한 개 피면 25mg의 비타민 C가 파괴되고요. 청량음료 마시면 비타민 B1 부족이 초래되고요. 그리고 감자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심장병이나 암, 결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을 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류도 비타민 E가 없어지는 것은 없어진 식물류는 나쁘다. 이미 결론이 나 있고 감자는 그 탄수화물 덩어리이지만 비타민 C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암이나 예방에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결국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을 피하고 천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지나친 섭취는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간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여기 이제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담즙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담즙이 이제 그 이 기름 지방을 유화시켜요. 유화시킨다는 말은 얘를 녹여가지고 흡수가 되기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혈액 속에 타서 혈액을 타고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담즙 속에는 담즙산이 들어있는데 담즙산이 장내 세균에서 분해되면 메틸 콜라테닌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생성한다는 거예요. 자, 지방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서 담즙 분비가 많아지고 담즙산의 양도 많아질 텐데 이것이 우리 몸의 장내 세균, 특정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 가지고 발암 물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장내 세균이에요. 이걸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어요. 이 담즙산을 원료로 해서 메틸 콜라테닌을 발암 물질을 만드는 이 장내 세균은 유해균이겠죠. 그래서 이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면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익균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 두 번째로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뇌하수체에서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황체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황체 자극 호르몬은 황체 호르몬도 자극하지만은 유죽 분비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활동을 촉진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겨울에는 높아지고 여름에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 자연적으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겨울이니까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줄어들겠죠, 섭취가. 그래서 비타민 C는 부족하고. 비타민 C를 충분히 드시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지방과 비타민 C가 이 지방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농무성 지적에 따르면 식품 가공이 산업화되면서 영양소 손실과 파괴가 늘어났고, 그리고 식품 산업이 거대한 자본으로 광고를 막 쏟아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세뇌돼서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게 된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건강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고 공유해서 건강 자유운동, 건강을 내가 스스로 보호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공부하는 것은 이런 스쿨을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건강 독서 모임도 이렇게 활성화하고 많이 만들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 결핍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로저 윌리엄스 박사의 생명의 사슬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 16가지 미네랄, 20가지 비타민, 이 모두 44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만약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수준 이하, 필요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약한 생명의 사슬에 약한 고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한 알만 흐트러져도 전부 다 나머지 영양소가 우리 몸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니까 나머지 영양소가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좋지 않지만 필요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그 중에 필요량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좀 양을 줄여가는 것이 좋겠다. 원래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1대1로 섭취했었는데 지금 2.3대1로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 안에 효소가 300만 개 이상의 종류가 있어요. 300만 종류 이상의 효소가 있는데 이들이 활동할 때 이 도와주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윤활 역할을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촉매.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의 300만 종류 이상의 그 효소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효소가 1생화학 반응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몸 안에 300만 종류의 효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300만 최소한 300만 개 이상의 화학적인 합성 활동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활동이 다 골고루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할 텐데 그 활동을 도와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건강도 많이 좋아지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효소의 종류 밝혀진 것은 그 2,400종이라고 그래요. 300만 종류 이상의 효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미 그 여러 가지 이 기전이 밝혀진 것은 2,400여 종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것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과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생활이 보다 자연에 가까울 때 그 효소의 활동을 지지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이 비타민이나 미네랄 부족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사만으로도 네, 충분히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된다는 자연식. 그런데 그것이 전통적인 과거의 경우 그런데 지금은 땅이 오염이 심해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식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식단을 유기농으로 바꾸든가 전체를 다 또는 그것도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섭취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정책, 예, 특히 저소득층에게 하고 있는데, 근데 저소득층만 이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도 중산층 이상도 이런 일이 생기니 어떻게 될 것이냐? 건강에 대한 지식을 늘려야 된다. 네, 보급해가지고 스스로 좋은 음식을 먹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저혈당증과 가정내 폭력과의 연관성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런 정백 가공식품, 설탕, 흰쌀, 흰 밀가루 이런 것들 많이 먹다 보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저혈당증이 생기는 것도 그 일인 거예요. 그것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만 딱 끊어버려도 2-3개월만 지나가도 흰 밀가루, 흰 설탕 끊고 비타민, 미네랄, 영양 보조 식품을 섭취하고 인스턴트 금지하고 2-3개월만 지나도 이런 저혈당증이 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엊그제 만난 분도 당뇨병이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 이제 50대 초반이신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얼굴에 보면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저혈당증은 당뇨병의 전구 증상, 당뇨병 전 단계에 오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저혈당증이 오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피로감이나 공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범죄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혈당증이 있으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성적도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식생활이 선생님 잠깐만 질문했는데요. 네. 저혈당이라는 것은 혈당이 그러니까 고혈당하고는 반대되는 양 아니에요? 그렇죠. 저혈당이 낮다는 건데요. 좋은 질문이세요. 저혈당은 네. 정상 범위가 있어요. 네. 예, 보통 우리가 공복혈당 100이 정상이라고 네. 하잖아요. 80에서 100 사이가 120 사이가 보통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자, 그런데 저혈당증은 80도 안 되는 거예요. 60, 40까지 떨어져요. 자, 포도당이 우리 두뇌는 포도당만 원료로 씁니다. 다른 영양소는 도움이 안 돼요.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산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포도당만 원료로 해서 두뇌 활동을 하거든요.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뇌가 일을 잘 못하겠죠. 짜증납니다. 신경질 내고요. 근데 이게 왜 떨어지냐? 혈당이 높아지면 떨어져요. 정상적인 음식을 드시면 이 혈당이 80에서 100 사이로 완만한 사인커브를 그리면서 움직여요. 근데 내가 정지된 단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해요. 이게 균형이죠.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혈당이 치솟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느껴요.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합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분비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이 저혈당증에 손 떨리고 막 그러니까 야, 단 거 어디 갔어? 가져와도 사탕 먹기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을 드시더라도 이렇게 식이섬유와 같이 들어있는 거, 과일, 야채와 같이 반찬을 풍부하게 해서 밥을 드셔야 혈당이, 그러면 이제 이 식이섬유도 같이 있고 하니까 완만하게 흡수되니까 인슐린도 완만하게 분비돼가지고
혈당 곡선이 완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증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정신병에 가깝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짓거리고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ADHD라고 하죠. 이제 집중력 저하되고 과잉 행동 증후군, 이런 경우도 저혈당증이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생활 개선법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 보조식품을 혼용한다. 이것이 보호 감찰법. 범죄자가 징역 기간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도 보호 관찰 기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식생활을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는 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저혈당증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67%가 저혈당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증을 피하는 식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저혈당증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자살 지향적으로 바뀌고 돌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흉기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살자의 증가도 그 원인이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106명의 범죄자를 깊이 심층 조사했었는데 저혈당증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식생활이 인스턴트 식품, 육가공식품, 설탕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저혈당증을 막기 위해서도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특히 가정폭력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그 보통 폭력은 남편이나 아이들이 노부모에게 행사하는 게 가정폭력인데, 요즘은 또 아내한테 폭력 당하는 남편도 가끔 있다 그래요. 네, 그 원인이 주로 음식물에 있지 않느냐, 백설탕, 인스턴트 식품에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타민 C가 암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암 예방이 될까요,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민 C는 암의 예방과 치료 모두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노벨상을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생화학적인 분야의 업적으로 받으셨고, 한 번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특이한 이력이죠. 특이한 이력인데, 이분의 이름을 딴 라이너스 폴링 과학의학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비타민 C의 대량요법, 메가요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가요법으로 말기암을 치료한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가 보고되고 있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암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비타민 C는 위암의 근원이 되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방지하는 작용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아민류가 아질산염과 결합하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산성에서 생겨요, 주로. 위가 산성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산성 환경인데, 거기에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그 아민과 아질산염의 결합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니트로사민이 발생이 4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사례가 많이 있죠.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요건 좀 생략을 하고요. 비타민 C를 하루에 1g이면 1000mg인데요. 이걸 장기 1년 동안 섭취시켜 투여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준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담즙산을 바꾸는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촉진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담즙으로 만들고 이것을 식이지향으로 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소모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주게 되면 이 담즙산과 흡착해서 대변으로 내보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만약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못하면 식이장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장에서 대장에 재흡수를 해요. 재활용을 합니다. 담즙산도 중요한 영양에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참 저약적이죠. 재활용을 합니다. 근데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으면 그 식이섬유와 담즙산이 결합을 해가지고 대변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 양을 더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타민 C는 그 인터페론, 면역글로불린, 부신 피질호르몬 등의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에 대항하는 저항 물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암도 그렇고요, 감기나 간염 이런 것들에 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아미노산 거리를 절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최근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초기에 매 30분마다 1g, 1000mg을 10번 정도 먹으면 뭐 이제 그 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 약국에서. 네네네. 예, 그러셔도 좋은데 이 비타민 C도 예. 어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C를 먹었더니 또 몸이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상충되는 보고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온 내용이 뭐냐면 그 합성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C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타민 음식으로 먹거나 아니면 이 보조제로 먹더라도 천연 원료, 음식을 원료로 만든 천연 원료 비타민 C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런 걸 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암 조직의 확장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기면 이 암세포가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제 그 근육이라든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직에 콜라겐을 분해해버려요. 그러면 분해가 됐다니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니까 그 흐물흐물한 그 공간으로 암세포가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단단하게 만들면 우리가 암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스크라든가 이런 이 골 조직의 노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병들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죠. 콜라겐이 합성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비타민 C가 비타민 E가 협동해가지고 치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는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꿔요. PCB나 BHC 같은 중금속조차도 이런 것들을 수용성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신장으로 배설되겠죠, 그죠? 수변으로 배설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타민 C는 지용성 공해 오염 물질 체외 배설을 돕는 것이다. 비타민 C를 좀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타민 C는 그밖에 항산화 작용, 유리기 포착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과산화 지질의 독성을 줄일 수 있겠고, 그래서 암, 심장병, 신장병, 뇌졸중, 동맥경화증 이런 모든 대부분의 성인병 질환에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 무좀균에도 심지어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놀라운 것은 비타민 C를 충분히 많이 섭취하게 되면 지능 수준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마그네슘은 심장병을 예방합니다. 칼슘과 더불어 천연의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밖에도 우리 몸의 70여 종의 효소 작용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장병을 방지하고 심장 발작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자, 심장 근육의 핵심은, 근육 운동의 핵심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이 세 가지인데요. 이제 칼륨은 부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칼륨은 육질을 대표하는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식품을 충분히 먹으면 거기서 많이 섭취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 이완에 작용을 해요.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작용해요. 그래서 특히 심장병에는 마그네슘 섭취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의 몸에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마그네슘 양이 70 내지 20% 정도 작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장에, 예를 들면 이제 심장이 수축 이완이 잘 돼서 막 두드리는 분도 계실 정도예요. 그럴 때는 마그네슘을 빨리 섭취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손발에 쥐가 나는 경우가 있죠. 쥐가 나는 경우도 마그네슘 부족증이에요. 칼슘만 있다 보니까 이 신축만 되고 이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뭉쳐 있는 상태가 반복이 돼가지고 쥐가 나는 거죠. 그때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시면 좀 풀립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심장 기능은 물론이고 혈압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혈관도 근육이거든요. 혈관도 이제 혈관이 외막이 있고 중막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근데 내막이 근육입니다. 동맥에는 내막이 중막이 근육이에요. 외막은 혈관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뭐 피부 비슷한 그런
그렇죠. 예. 피부처럼 예. 보호하는 막인 것이고, 내막은 혈관 안쪽에 혈액이 막 흐르잖아요. 예. 그죠? 혈액이 흐르는데 그 혈액이 마찰을 줄여줘야 되겠죠. 예. 그게 내부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끈하게 혈액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게 내부 코팅, 윤활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내막이고, 중막이 근육이에요. 근데 중막이 동맥에는 있는데 정맥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동맥에서는 혈관 자체가 수축 이완하면서 피를 뿜어주는데 예. 정맥이 가면 중막이 없으니 근육이 없죠. 그럼 이게 뭐가 그 역할을 하냐면 판막이 있어요. 그래서 정맥에서는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대로 흐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얘가 혈액을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 많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예.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걸으면은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내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는데 30여 개의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잖아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걷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이 풍부하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도 도움이 된다. 부정맥도 이게 마그네슘 주사를 맞게 되면 딱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게 좋겠다. 어디에서 많이 있냐? 푸른잎 채소, 해조류, 천연 소금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천연 소금은 30여 가지의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천연 소금, 천일염을 먹게 되면 예.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정제된 소금 있죠. 예. 맛소금이라든가 예. 옛날 한주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이 공업용 소금이에요. 그래서 걔들 피하셔야 됩니다. 자, 셀레늄은 암과 심장병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셀레늄이 어디 있냐면 맥주, 효모, 소맥배야, 마늘, 다시마, 참치 등에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에는 셀레늄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예. 셀레늄. 셀레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레늄을 음식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따로 보충제를 통해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데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에 무려 1970배 역할을 한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과산화 재질 생성을 막을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리포푸스틴, 노화 반전 만드는 리포푸스틴이라는 노화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화 방지의 챔피언입니다. 이 셀레늄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리포푸스틴이라고 하는 그 노화 물질을 분해하는데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효소가 관여하고 있는데 이 효소 분자에는 셀레늄 원자가 4개가 들어있대요. 예, 그래서 셀레늄은 노화 역전에 비타민 E가 우리 토코페롤이잖아요. 그렇죠. 항노화 비타민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쌍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특히 또 셀레늄은 수은 중독 무섭잖아요. 수은, 그렇죠. 예. 카드뮴 중독도 무서운데 이런 중금속을 무독한 형태로 변화시켜가지고 체외로 배설시키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저는 셀레늄을 이제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따로. 납의 배설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셀레늄은 면역력 향상, 생식기능 증가, 심기능 향상, 또 항산화, 노화물질 분해, 중금속 배설 이 많은 분야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날마다 발암물질을 접촉하고 있는데 하루에 50 내지 1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 보충제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심하게 표현했어요. 자살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의 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고 심지어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암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식품 첨가물은 이게 필요악인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식품 동리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식품 동리약은 70년대 새로 만들어진 학문인데 이게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들어왔을 때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학문이 바로 행동 동리약이에요. 그래서 뭐 술을 마시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또 식품 첨가물 등의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것이 미나마타병이에요. 미나마타병은
그 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신경계 이상의 질병인데 이런 신경계가 이상하니까 행동이 이상해지겠죠. 그 밖에도 카드뮴, 납, 알루미늄, 비소 이런 미네랄 중독의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행동 동리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은 새로운 형태의 수은이다, 새로운 형태의 납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식품 첨가물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대부분이 나트륨염으로 예를 들면 무슨 글루탐산 나트륨 조미료잖아요, 그죠? 구아닐산 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나트륨기가 붙어 있는 염기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식품 첨가물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식품이 소금을 먹으면 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금 속에 들은 나트륨 성분 때문인데 우리가 그 천일염을 많이 먹게 되면 이런 것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등교 거부증이 아이들 학교 가기 거부하잖아요. 제 지인 중에 따님도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출석일수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졸업하는 게 목표예요. 졸업하는 게. 이 경우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첨가물, 식품 첨가물, 인공 착색제, 보존제가 방부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더니 애들이 침착해지고 과운동성 경향이나 집중력 결여가 개선되고 학습 의욕도 향상되고 성적도 향상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첨가물 해독은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있어요. 많은 책자에서. 등교 거부, 학습 불능 이런 반항 아이들이 이런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정상화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첨가물이 해롭다는 건 알게 됐는데 아직도 식품 첨가물이 엄청 많이 쓰이고요.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안에 식품 첨가물이 15가지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한 얘기죠. 이제 우리 ADHD 아이들이 많아서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걔들은 이 화학물질을 먹이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알레르기와 별개의 문제다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 얼마나 이런 식품 첨가물이 있는지를 미국 FDA도 파악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개별 식품 첨가물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정해요. 얼마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것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각김밥 하나만 먹어도 15가지 이상을 먹는데 얘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해로운지를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여기에도 식품 산업에 로비가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첨가물 넣는 일을 중단하고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냥 가공식품을 끊어버리고 자연식품으로 바꿔주게 되면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아이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이 어른들로서 이게 아이들을 잘 챙겨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결국 우리가 건강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음식을 풍부하게 다양하게 먹는다라고 하려면 원료의 종류가 풍부해야 되고 자연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상품의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은 다 밀가루로 만들고 첨가물로 만들고 설탕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양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지금 구미 선진국에선 식생활 개선이 필사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게 많이 진행되는 1시간이죠. 1시간. 이렇게 지금 좀 더 줄여서 요약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